안녕하세요. 화도진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전각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도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전통회화라고 하는 단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중하고 활기차게 열심히 같이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차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은 전통회화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통회화를 분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화제, 두 번째 그리는 주체, 그리고 세 번째 재료에 따른 분류를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전통회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회화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회화란 무엇일까요? 전통회화란 제목 그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필 연묵이라고 하는 재료를 주 재료로 사용하여 그려진 그림이죠. 그럼 지필 연묵이 뭔지 알아야겠죠? 지는 종이지, 필은 붓필, 연은 벼루연, 묵은 먹묵을 의미합니다. 종이는 우리 보통 화선지, 한지라고 얘기하는 종이를 사용했겠고요. 붓은 모두 알고 있겠지요. 동물의 털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그림을 그리는 도구이지요. 벼루는 먹을 갈 수 있게 돌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지요. 먹은 나무를 태운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숯과 악교라고 하는 점성이 있는 액체를 혼합하여 굳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먹은 벼루에 물과 함께 갈아서 사용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지필 연묵을 알게 되면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지요. 문방사우란 무엇일까요? 문방, 서재를 의미하지요. 사우, 네 명의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방사우란 서재에 있는 네 명의 친구라는 뜻이지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인들이 문방에서 쓰는 대표적인 도구인 지필연묵을 의인화해서 부르는 말이지요. 전통회화에는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먹의 농담과 선의 변화를 주된 표현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먹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먹의 농담, 진하고 연하기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이 먹선을 이용한 선의 두께의 변화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두 번째, 여백을 중요시했습니다. 여백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빈 공간을 의미해요. 그림에서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공간이겠지요. 그런데 이 여백이 단순히 그림의 빈 공간이 아니라 그림의 일부로서 중요한 조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백은 시각적으로 여운을 주기도 하고요. 무한한 공간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의 여지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 회화는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두 장의 그림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서 전통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것은 유화로 그려진 서양화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통적인 재료로 그려진 전통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정물을 소재로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지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이용해서 빽빽히 모두 다 채워서 그림을 그렸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먹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빈 여백 공간이 아주 많이 있지요. 이렇게 똑같은 소재를 그렸다 하더라도 그리는 사람의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서양화는 사실적이고 물질적인 표현을 한 반면에 동양의 전통회화는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전통회화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제에 따른 분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는 그림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산수화입니다. 산수,
산, 매, 산, 그리고 수, 물,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제목 그대로 산과 물 등의 자연의 풍경을 그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조선 후기에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작품이지요. 서울에 있는 인왕산을 소재로 그려진 그림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산수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모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모, 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나 짐승과 같이 털이 있는 동물을 그린 그림을 우리는 영모화라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영모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조선시대의 이암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모견도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어미개와 아기 강아지가 함께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그림이지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변상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화가가 그린 고양이를 소재로 그린 그림이지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새들을 소재로 그린 것이 영모화입니다. 우리 요즘에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 기르잖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을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것이 바로 영모화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화조화입니다. 화조화, 제목 그대로 꽃과 새를 소재로 그린 그림을 화조화라고 하지요. 오른쪽에 두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조선시대 심사정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딱따구리 작품이지요. 그래서 매화 나무에 앉아있는 딱따구리를 소재로 그린 그림이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선시대 조석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매와 나무까지 앉아있는 새를 소재로 그렸죠. 이처럼 꽃과 새를 그리는 것을 우리는 화조화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초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 풀, 초, 충, 벌레, 충이죠. 그래서 풀과 벌레를 소재로 그린 그림을 우리는 초충도라고 합니다. 우리 다른 것에 비해서 초충도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초충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어떤 풀과 벌레가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가지가 있고요. 위에는 나비도 있고요. 벌도 있고요. 아래에는 곤충인데 귀뚜라미 같기도 하고 사마귀 같기도 하지요. 그리고 옆에 보면 개미도 있어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풀이나 벌레를 그린 것을 초충도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충도는 그림 속에 있는 소재를 찾는 재미가 있어요. 수박이 있고요. 그리고 수박을 이렇게 갉아먹은 부분이 있고요. 그 앞에 수박을 갉아먹고 있는 쥐가 있고요. 나비도 있지요. 이처럼 풀과 벌레를 그린 것을 우리는 초충도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명절주화입니다. 기명절주화는 각종 기물,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건과 꽃 등의 실내에 있는 것들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기명절지화라고 하지요. 현대의 친숙한 용어로 얘기하면은 정물화가 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실내에 자기가 보기 좋게 배치하고 이것을 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런 기명절지화로 병풍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다양한 기물들을 찾을 수 있겠죠. 화병도 있고요. 화로도 있고요. 꽃가지도 있고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주전자가 있는 화로가 있고요. 뒤에 이런 화분도 있고요. 꽃가지도 있지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지요.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갖가지 기물들을 그린 것. 이것이 바로 기명절주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사군자입니다. 사군자도 친숙하게 들어본 단어이지요. 군자, 선비가 갖춰야 될 덕목을 사계절에 비유해서 나타내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지요. 그래서 사군자의 소재는 매난국죽이에요. 매난국죽은 각각의 사계절을 상징하는 식물을 의미하지요. 매는 매화가 되겠고요. 나는 난초, 국은 국화, 죽은 대나무지요. 그래서 매화는 봄을 상징하고 난초는 여름을 상징하고 국화는 가을을, 대나무는
겨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군자는 보통 문인들이 주로 그림을 그렸죠.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국화가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대나무가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화가 그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난초가 그려져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제에 따른 분류 6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제에 따른 분류 중에서 우리 풍속화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풍속화란 조선 후기에 발달한 회화의 장르이지요. 제목 그대로 풍속,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지요. 우리가 교실에서 생활하는 모습,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것이 바로 풍속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풍속화는 조선 후기에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2명이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첫 번째는 김홍도고요. 두 번째는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2명 다 풍속화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인데 똑같이 풍속화를 그렸는데 굉장히 성격이 대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재 면에서는 김홍도는 서민을 주인공으로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일하는 모습, 노동의 모습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주로 그렸지요. 반면에 신윤복은 양반이나 기생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풍류적인 삶을 그렸습니다. 놀이 문화를 많이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재료적인 면에서는 김홍도는 수목을 위주로 그렸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선비들은 당연히 옷을 화려하게 입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 위주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반면에 신윤복은 색채, 채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요. 양반이나 기생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그리려면 아무래도 색채가 많이 들어가야겠지요. 자, 이런 소재와 재료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림의 성격도 비교가 됩니다. 김홍도의 그림은 굉장히 소박하고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워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지요. 반면에 신윤복의 그림은 굉장히 화려하고 탐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김홍도와 신윤복을 비교해서 풍속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를 한번 볼게요. 많이 봤던 그림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씨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죠. 동그랗게 둘러앉은 사람들 속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가운데에 있어요. 먹선 위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표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씨름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다 다르지요. 이렇게 해서 익살과 해악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김홍도의 풍속화이지요. 두 번째 그림은 서당이라고 하는 작품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둥근 구도를 많이 취하고 있지요. 그리고 서당 훈장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가운데 보이고 이것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옆에 이렇게 보이지요. 얼굴 표정이 참 재미있지요. 자, 세 번째 그림은 서민들이 노동 후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그림 속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이 김홍도 풍속화의 특징입니다. 신윤복의 그림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머리를 감고 있는 여인들이 있고요. 옆에 그네를 타거나 머리를 닦고 있는 이런 여인들이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저기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보이지요. 이렇게 소재면에서 좀 달라요. 두 번째 그림도 보게 되면은 양반들과 기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놀러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들이 가는 모습을 그렸지요. 옷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색깔들이 나타나 있지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선비들과 양반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뱃놀이를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풍류적인 삶의 모습을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그린 것이 신윤복 풍속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는 주체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문인화, 민화로 나눌 수 있어요. 문인화, 말 그대로 문인, 선비,
양반들이 그린 그림이고요. 민화, 백성, 평민들이 그린 그림을 민화라고 하지요. 그러면 문인화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전문 직업 화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자신의 정신 수양이나 취미 생활로 그려진 그림이 문인화가 되겠고요. 재료도 글씨를 많이 썼기 때문에 먹에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수묵을 위주로 그림을 그렸지요. 그리고 소재도 산수화나 사군자 등을 많이 그렸습니다. 반대로 민화는 서민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서민들이 그린 거기 때문에 정규적인 어떤 미술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그려야 되고 저건 저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표현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목적을 따지자면은 기복, 뭔가 복을 기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림에 담았고요. 그리고 장식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채색을 많이 사용했지요. 이렇게 해서 그리는 주체에 따라 문인화와 민화로 구분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문인화 작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작품은 조선 말기에 김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그린 세안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김정희는 조선 말기에 선비이자 그리고 글씨를 아주 잘 썼어요. 서예가이자 화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정희가 유배를 갔었어요. 유배를 가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고립돼 있잖아요. 이런 외로운 시기에 자신의 제자가 찾아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세안도예요.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죽지 않는 소나무나 잣나무 이러한 것들을 변치 않는 친구의 마음을 비유해서 그림으로 담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화려하지 않지요. 소박하고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인화 작품은 사군자 중에서 대나무를 그린 그림이에요. 먹을 위주로 그려졌고요. 크게 장식이 없고 여백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렇게 정신 수양을 목적으로 취미로 그려진 것이 바로 문인화가 되겠습니다. 자, 민화 작품도 한번 볼게요. 민화 첫 번째는 까치와 호랑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문인화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요.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장식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은 까치와 호랑이가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어요. 까치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호랑이는 어떤 것을 나르다, 옮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새해 첫날에 이러한 까치와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문 앞에 많이 붙여놨었어요.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복이 들어온다 라는 의미로 그렸던 민화작품이 되겠지요. 번째 그림은 1월 오봉도라고 하는 작품인데 굉장히 채색이 강조되어 있지요. 이것은 왕의 어좌 뒤를 장식하는 용도로 그려졌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장수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자연물이나 동식물들을 함께 어우러지게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것도 뭔가를 기원하는 기복을 담고 있는 그림이죠. 이처럼 기복과 장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서민들이 그린 그림을 민화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재료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수묵화는 말 그대로 먹을 주 재료로 그린 그림이지요. 뒤에 보이는 그림 있지요. 김정희의 세안도 작품이지요. 먹을 위주로 그림을 그렸고요. 두 번째는 수묵 담채화입니다. 먹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연하게 채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채, 연하게 채색했다라는 뜻이죠. 뒤에 보이는 김홍도의 풍속화 작품이 있지요. 먹을 위주로 그려졌고 흐릿하게 연하게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채화예요. 제목 그대로 물감을 사용해서 채색을 진하게 그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이는 작품 보이시죠?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게 강조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재료에 따른 분류, 수묵화, 수묵담채화, 진채화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회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회화의 표현 기법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몰골법이에요.
몰골법은 어떻게 그리느냐? 우리 스케치를 먼저 하겠지요. 스케치를 한 다음에 윤곽선을 그리지 않아요. 먹으로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이나 물감의 농도만으로 바로 안에 형태를 그려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리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림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꽃을 하나 그려져 있지요. 보게 되면 테두리 윤곽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몰골법이에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바로 물감이나 먹을 이용해서 농담의 변화를 이용해서 바로 그리는 것이죠. 두 번째, 구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룩법은 먹으로 윤곽선을 먼저 그려요. 그런 다음에 그 안을 먹이나 물감으로 채우는 기법이에요. 위에 그림 한번 볼게요. 윤곽선이 모두 있지요. 먹선이 모두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 것이 바로 구룩법이에요. 그래서 몰골법과 구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테두리, 윤곽선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백묘법이에요. 백묘법은 붓의 속도 그리고 먹의 농담의 변화를 이용해서 그리는 건데 먹선만으로 그려요. 색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먹선의 변화, 농담 그리고 속도에 따라 굵기 이러한 변화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백묘법으로는 주로 인물화에서 의습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 기법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의 표현 기법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몰골법, 구룩법, 백묘법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오늘은 전통회화에 대해서 학습해 봤어요. 크게 전통회화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다양한 분류를 살펴봤지요. 화제, 그리는 주체, 그리고 재료에 따라 분류명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통회화의 표현기법까지 학습해 봤습니다. 모두 이해 잘 되시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